1972년 전 세계 시선이 딱 하나 이 작은 체스판에 완전히 꽂혔습니다. 이건 그냥 게임이 아니었거든요.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이 벌이는 지적인 대리 전쟁 같은 거였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이 64개 칸이 냉전 시대 가장 뜨거운 전쟁터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스판 위에서 두는 모든 수가요, 그냥 수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인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의 개인주의와 소련의 집단주의, 이 두 이념이 킹과 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었던 거죠. 전 세계는 정말 숨을 죽이고 단순한 체스 경기가 아니라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24년. 네,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무려 24년, 거의 한 세대 동안 소련은 체스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체스는 그냥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공산주의 체제가 이렇게 지적으로 우월하다, 이걸 전 세계에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국가적 자부심 그 자체였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냉전의 전쟁터. 체스판 위에서 어떤 이념 대결이 펼쳐졌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 대결의 본질은 이거였어요. 소련 입장에서는 24년간 지켜온 지적 철옹성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명예의 문제였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단단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는 그런 영광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체스판이 그야말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이념의 최전선이 된 거죠. 그럼 두 번째 파트, 두 명의 왕, 두 개의 세계. 이제 이 엄청난 대결의 주인공들이죠. 스파스키와 피셔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두 선수는요, 정말이지 각 나라의 이념을 그대로 빼다 박은 것 같았어요. 스파스키는 소련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키워낸 아주 안정적이고 외교적인 그야말로 챔피언의 표본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피셔는요, 통제 불가능한 개인주의의 화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차기 재능 하나로 모든 걸 이뤄낸 그런 고독한 천재였습니다. 소련은 스파스키를 위해서 말 그대로 국가가 총동원됐습니다. 장관급 대우는 기본이고요. 최고의 그랜드마스터들로 팀을 꾸려서 지원했죠. 심지어 피셔의 모든 수를 분석한 1000페이지가 넘는 비밀 보고서까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피셔는 스파스키 한 면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소련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전체와 싸워야 했던 겁니다. 반면에 피셔의 준비 과정은 거의 수도승의 수행 같았어요. 산속 호텔에 혼자 틀어박혀서 하루 12시간씩 훈련했고 스파스키가 뒀던 14,000개의 수를 전부 외워버렸습니다. 이건 진짜 고독한 천재 대 국가 시스템의 정면 대결이었던 거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레이캬비크의 서커스. 이 세기의 대결이 어쩌다 취소 직전까지 갔는지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같았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아니, 삐걱거린 정도가 아니었죠. 피셔가 계속해서 합의를 뒤집고 개막식에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판을 계속 흔들었어요. 이러다 대결이 무산되겠다 싶은 순간 영국의 한 금융가가 상금을 2배로 올렸고요. 결국에는 미국 정부까지 직접 나서게 됩니다. 세계 최악의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 전화합니다. 당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한 말인데요. 바로 이 한마디가 피셔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경기가 더 이상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걸 깨닫게 한 거죠. 이 전화 한 통이 정말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세기의 대결. 드디어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정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피셔가 1국에서 완전 초보 같은 실수로 져버리고 2국에서는 TV 카메라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아예 경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스파스키가 2대0으로 앞서 나갔고 사람들은 대결이 이대로 싱겁게 끝나나 보다 생각했죠. 바로 여기서 스파스키가 어쩌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크렘린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도 피셔의 요구를 들어주는 신사도를 발휘한 거죠. 하지만 이 결정은 훗날 스파스키가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결정적인 패착으로 기록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피셔의 심리전에 완벽하게 말려든 꼴이 된 거죠. 스파스키가 이 관용을 베푼 이후에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판세가 완전히 뒤집힌 거죠. 피셔가 3국에서 아무도 예상 못한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와서 이기더니 분위기를 완전히 자기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가 보여준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플레이에 소련 분석팀이 만든 그 100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순식간에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후 피셔는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고 최종 스코어 12.5대 8.5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24년간 이어져온 소련의 철옹성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체크메이트와 그 후. 승자와 패자의 운명은 어떻게 엇갈렸을까요? 이 길고 치열했던 전투의 끝은 의외로 아주 조용했습니다. 스파스키가 밤새도록 분석해봤지만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냥 전화 한 통으로 패배를 인정한 거죠. 그렇게 보비 피셔는 새로운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영웅이 된 피셔는요, 그 정점에서 그냥 모든 걸 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타이틀 방어도 거부하고 20년 동안 체스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좀 기이한 언행과 반미 발언 같은 것들로 결국 미국 정부에 쫓기는 신세가 되면서 비극적인 말년을 맞이하게 되죠. 어쩌면 피셔가 어떤 존재였는지는 그의 라이벌이었던 스파스키의 이 한마디가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피셔와 경기할 때는 이기냐 지냐의 문제가 아니다. 살아남느냐의 문제다. 승패를 넘어서 생존을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상대였던 거죠. 자, 결국 이 세기의 대결은 과연 두 천지의 만남이었을까요? 아니면 냉전이라는 아주 특수의 시대가 만들어낸 다시는 볼 수 없는 사건이었을까요? 이 보드게임 하나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마비됐던 그 순간이 과연 다시 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